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기 직전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한양 뒷골목을 매섭게 훑고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날이 누그러졌다 하나 바람 끝은 아직 차갑기 그지없었죠. 종로거리에선 두꺼운 솜두루마기를 걸친 상인들과 종들이 분주히 오가고 사람들의 입김이 흰 연기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종로에서 이름난 골동품상 지세환 영감은 직이 며칠 데리고 자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는 한 움큼 푸르러졌고 언덕마다 진달래가 몽글몽글 봉오리를 터뜨리던 시절이었죠. 지세환은 한양 사람들에게 코가 밝은 영감이라 불렸습니다. 물건의 내력을 꿰뚫어보는 눈이 남달랐고 사람 속마음까지 알아채는 듯한 기운이 있어 아무리 꾀를 부리는 장사꾼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소문난 것은 그의 의리였습니다. 남의 손해를 대신 떠 안더라도 도울리는 돕고야 많은 성미였고 혼자만 이득을 보는 일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여 실컷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해가 완전히 기운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술 기운이 너무 돌았던 탓인지 길가 풀밭에 누운 채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가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고 술 기운이 빠진 것도 아닌데 문득 눈을 떴을 때는 하늘의 별이 총총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문이 닫힐 시간이로군. 사대문이 닫히면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세환은 허둥지둥 일어나 문 안으로 향했지만 이미 인종이 울리고 난 뒤였지요. 별빛뿐인 도성 밖 밤거리는 적막했고 사람은커녕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의지할 곳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어 언덕길을 내려오던 그는 저 아래 어디선가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기울어진 초가 3칸, 바람에 덜컹거리는 허름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세환은 조심스레 사람을 불렀지요.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고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는 젊은 선비가 등잔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으며 방 안엔 오래 굶은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윗방에선 병든 듯한 노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고 선비 곁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머슴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댁에 실례 좀 하겠소이다. 잠시 몸을 뉘일 자리를 찾던 중이요. 선비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리 들어오시지요. 다만 따뜻한 물 한 사발 드릴 만한 살림도 못 됩니다. 부디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머슴은 지세환을 방 안으로 모셔 등잔을 조금 밝히고 방바닥을 덮였습니다. 서방님께선 며칠을 굶으셨습니다. 약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으나 저희가 가진 건 이제 이 집뿐입니다. 지세환은 방 안을 가만히 살폈지요. 살림이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집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종이독 하나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는 곳곳이 쥐에 갈킨 듯 찢어져 있었고 누런 얼룩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덜한 겉모습 아래 묘하게 오래된 호흡 같은 것이 느껴졌죠. 지세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종이도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소? 선비는 독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물건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으니 내력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면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선비는 쓰게 웃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았습니다. 장롱도, 책도, 이불도요. 그러나 저 동만은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더군요. 값어치가 없다 하여 고물창수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머슴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살림에서 남은 건 저 독 하나뿐입니다. 버리지도 못하여 그대로 두었지요. 지세환은 가까이 다가가 독을 살짝 눌러보았지요. 겉종이는 푸석 하나, 안쪽은 갈대살이,
정교하게 촘촘히 엮여 있었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법식 분명 오래된 방식이군. 종이는 조지와 비단을 섞은 결이고 갈대는 궁중 물품에 쓰이던 격에 가깝다. 겉은 낡았어도 속은 산 것처럼 살아있구나. 지세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이 물건을 팔지 않겠소? 그 말에 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정녕 저것을 사려 하십니까? 사려는 것이 아니요. 내일 새벽 머슴에게 저 독을 지게에 싣고 종각 앞으로 나오라 하시오. 말은 하지 말고 그저 팔겠다라고만 하시오. 가격은 2,000냥. 며칠 그러고 있으면 팔릴 것이니 걱정 말고. 그 말에 선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생전 이런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머슴도 함께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녕, 지게를 지고 서 있는 것으로 그리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세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게를 지고 버티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큰 힘을 내지.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아직 골목 끝에 깔려 있을 무렵 머슴은 지세완의 말대로 지독을 지게에 싣고 종각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고 사람의 발걸음도 드문 새벽이었지요. 장꾼들이 아직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전 길 위에는 오직 집신을 끄는 소리 몇 가닥만 들렸습니다. 머슴은 종각 한켠에 자리를 잡고 지게를 바닥에 내려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등잔도 천막도 없이 고작지게 하나를 옆에 놓고 앞에는 나무패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독 한 점 팝니다. 값 2,000냥. 머슴은 그저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길을 주는 사람들마다 이해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보게 저게 뭔가? 지독입니다. 저걸 2,000냥에 판다고? 예,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고, 종이 쪼가리 엮어놓은 독 하나에 2,000냥이라니 제 정신인가? 내가 평생 본 미친 거지 중에 제일 대담하구먼. 그러나 머슴은 미동도 없이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웃음, 수군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머슴이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니 도성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 젊은이 며칠째 저러고 있어. 미쳤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하지만 도성한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며칠간 머슴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지세와는 늘 멀찍이 떨어진 찻집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손님들의 대화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듣고 있었지요. 그 독 혹시 귀한 물건 아니겠소? 아무리 그래도 2,000냥은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머슴 뒤에 지세환 영감이 있다더라. 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세환의 이름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단숨에 달라졌지요. 코 밝은 지세환이 뒤에 있다면 허투루 볼 수는 없지. 그 양반이 건드린 물건은 반드시 높은 값에 팔린다지 않나? 그날 이후로 머슴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지요. 지독입니다. 값은 2,000냥입니다. 그 흔한 설명 한 줄 없이 변명도 없이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골동품 상단의 사내 몇 명이 조용히 머슴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며 머슴을 살피던 그들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녕 2,000냥에 판다는 것이요? 예, 머슴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죠. 하지만 지세환의 이름이 떠오르자 판단을 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소. 오늘 바로 넘기시오. 그들은 은전을 꺼내 머슴에게 건넸습니다. 손해를 보든 아니든 지세환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체면이 그들을 움직였지요. 그렇게 지독은 조용히 팔려나갔습니다. 머슴은 돈을 들고 그날 저녁 지세환의 가게 뒷방을 찾아왔지요. 지세환은 은전을 받아보지도 않은 채 곧장 머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번 것이오.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 머슴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르신, 그저 지게만 지고 있었을 뿐인데. 지세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게만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버티는 동안에 세상이 달라지는 법이지. 그날 밤 선비의 방 안에는 며칠 만에 따뜻한 밥과 국이 다시 올랐습니다. 굶주렸던 기운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지독이 팔려나간 다음 날부터 도성 안거리에서는 묘한 기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길모퉁이 주막에서도 종로 장터의 포목상 앞에서도 행상들의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그 종각 앞에서 팔린 물건 말이야. 봤나? 그 종이독이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데. 허나 값을 치른 건 상단 놈들이라더군. 그것도 2,000냥. 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속뜻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단이 괜히 손을 댈 리 없고 지세환을 거쳐 간 물건이라면 더더욱 함부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지세환 영감이 코가 박다는 건 도성한 사람이 다 아는 일 아니오? 영감이 한번 휘끗 본 물건이면 그냥 허투루 지나치는 법이 없지. 그렇지. 쓸모없다던 물건도 영감 손을 거치면 내력이 생긴다던데.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 상단 사람들은 지독을 들여다보며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은 엉망인데 속살은 멀쩡하지 않소. 궁중에서 쓰던 물건 법식과 닮았다는데 혹시 왕실 하사품이 아니겠소? 하사품이면 더더욱 조심해야지. 괜히 잘못 건드리면. 말끝은 흐렸지만 누구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사대문 안에서 왕실 관련 물건을 잘못 다루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만큼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었기에 누구 하나 손에서 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단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발포가 지나도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한 채 지독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단 내부에서는 속삭임이 커져갔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걸 쥐고 있을 셈이요? 2,000냥이나 드렸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애초에 지세환이 관심 가졌다고 해서 성급히 달려든 것이 잘못이었지. 견디다 못한 상단 우두머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에서는 더는 팔리지 않겠다. 먼 지방으로 조용히 돌려 넘기세. 평안도나 함길도 상인들 중에 내력을 따지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보는 게 낫겠다. 그리하여 어느 조용한 새벽, 지독은 다시 포대에 쌓여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젊은 사내 하나가 미행이라도 붙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남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평안도 어귀. 장사꾼들과 떠돌이 손님들이 뒤섞여 시끌시끌하던 평양 남문 앞에 며칠 뒤 또 하나의 나무패가 세워졌지요. 지독 한 점 팔고자 하노라. 값 2,000냥. 그러나 평양 사람들에게는 아무 사연도 없는 낯선 물건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곳에서도 또다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물건 한양 상단에서 온 것이라더라. 한양에서? 그럼 지세환 영감 손을 거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혹은 그만한 값이 붙을 이유라도 있다는 뜻 아니겠나? 소문이란 것은 사람의 발걸음보다 빠르고 짐승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법이죠. 그 수군거림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평안감사가 머무는 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었을까요? 10년의 세월이 흘러 평안감사로 부임한 사람은 오래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그 선비였지요. 나으리, 남문 밖에 아주 오래된 종이독이 나왔다 합니다. 한양 상단에서 나온 물건인데 값도 2,000냥이라 하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그날 밤 굶주린 방 안에서 마지막 등잔불 아래 놓여 있던 그 낡은 독, 그리고 은혜, 그리고 지세환. 감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말머리를 남문 밖으로 돌렸습니다. 지독이 다시 그의 눈앞에 서게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이죠. 달빛은 희미했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수레 위에 얹힌 낡은 종이독, 그리고 그 앞에 세워진 나무패 하나. 지독 한 점 팔고자 하노라. 갑 2000냥. 감사는 한동안 말없이 그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은 여전히 누렇게 얼룩졌고 쥐 갈근 자국도 그대로였습니다. 더욱이 그 속에 깃든 기운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있는 듯 단단했습니다. 감사는 사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물건을 정령 2000냥에 판다 하였어.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지요. 예. 자세한 내력은 모릅니다만 상단에서 꼭 이곳에서만 팔라 하였습니다. 감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녕 이 물건이 그 독이라면 이 인연을 외면할 수 없지. 그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절대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마시오. 사내는 그 말의 무게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품에서 풍기는 위엄을 느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가명 뒷방. 감사와 머슴은 마주 앉아 있었지요.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10수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그 독이 맞을까요? 겉모습은 변함없었다. 속 결도 그대로였지. 머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세환 어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다. 며칠 뒤 감사는 남문 밖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감사는 조용히 돈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2000냥 일세. 사내는 놀란 듯 머리를 조아렸고 지독은 조심스레 감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말이나 마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지독을 손으로 직접 안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지겠습니다. 머슴이 나서자 감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예전에 이 독을 치고 종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잊었느냐? 그때의 무게를 내가 지금 느껴봐야 한다. 머슴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 달 뒤 지독을 들고 한양을 찾은 두 사람은 곧장 종로 골목 어귀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변함없이 지세환의 골동품 가게가 있었고 익숙한 평상 위에는 지세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망설임 없이 그 앞에 나아가 말했지요. 영감님, 늦었으나 이제야 이 물건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세환은 지독을 한번 바라보더니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 물건이 어찌 제 것 이겠습니까? 허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지세환은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지요. 은혜라니? 내가 한 일은 그저 물건 하나의 내력을 잠시 들여다본 것뿐이요. 그 안에 담긴 사연을 키운 것은 나으리지요. 머슴은 감격에 고개를 깊이 숙였고 감사는 떨리는 손으로 독을 감쌌습니다. 이 독은 저 한 사람의 것도 우리 둘만의 것도 아니요. 이 안에 담긴 것은 배고픔과 은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으리는 아직도 시를 짓듯 말하는구려. 지세환이 빙긋 웃었고 감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평안감사는 지독을 품에 안고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머슴이 따랐죠. 그리고 굶주린 집 한쪽에 놓여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독 하나, 그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연과 마음이 오래도록 지독이라는 말로 전해졌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